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그죠?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어떠한 패러다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근데 불행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단점을 말하겠죠. However, paraphrase의 아인슈타인이 말했다시피 paraphrase는 말을 바꾼다. 같은 말로 하면 문제는 절대로 패러다임 안에서는 절대로 안 풀리니까 different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는 안 풀린다. Good example이 바로 cap and trade라는 바로 어프로치, 이런 방식이다. cap이라는 것은 위에 막았던 소리죠. 모자니까 위에 막았고, 그 다음에 막은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은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지네들이 쉽게 말하면 선진국들이 발전하니라고 환경을 다 오염해 놓고 나머지 애들은 발전하지 마.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게 캡을 씌운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 시나리오, 여기에 따르면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 회사들은 전부 다 무엇을 허락받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팔 수 있어요. 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환경의 오염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냐? 결국에는 pollute to the other company,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걔네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에 pollute more, 더 환경을 나쁘게 만들 거니까 이 사람이 말한 패러다임은 결국에 여기 말했던 패러다임은, 그렇죠? 이 패러다임이죠. 전부 다 이 패러다임 안에서 뭔가를 오염을 더 시킬 뿐이다. 뭐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Free hand of the market.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여기서는 진짜 시장을 말한 게 아니라 비유법이에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가 결국에는 최고의 효과적인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게 다 실패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만 오염이라는 것을 A as B, 권리로 보고 있다라는 그 관점, 그리고 relying on the market to the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환경의 문제를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무엇을 더 강화시킨다?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 여기서 패러다임은 A 아니면 저기 주어진 문장의 B.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바로 그 패러다임을 강화시킬 뿐이다. A예요, B예요? 이 패러다임이 A예요, B예요? 이건 아직 A잖아요. 펄루션을 시장의 원리에다 맡겨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시장의 원리가 A였잖아요. 아직까지 A예요. 여기서 4번 많이 틀리는 거죠. 벗 나오니까. 이 벗은 앞에 이러한 의도는 좋았으나 그러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A라는 패러다임의 의도는 이랬고 그러나 A의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엔 뭐다? The right to clean air 끝났잖아요. 패러다임 바뀌었네요. 이쪽은 산업 쪽이고 여기는 환경 쪽이고 끝. 원래 학생들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데 문장 삽입의 정답이 1번 맨 앞이거나 5번 맨 끝이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에서 살짝 앞으로 4번, 1번에서 살짝 뒤로 2번, 이러다가 틀려요. 확신이 없고 정보 처리가 정확히 안 되니까. 그걸 왜 앞으로 미룹니까? 이거 같은데 하지 마시고, 그죠? 정확하게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문제 풀었을 때 주어진 문장을 B로 보고 A는 반대 산업, B는 환경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clean. 요 앞에 것은 아직도 산업이고. 40번 가겠습니다. 자, 실험인데 시작하자마자 실험자의 성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항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절대 안 나옵니다. 실험은 뭐가 요지니까 누가 나와야 실험, 이 글의 요지가 나와요. 실험으로 시작된 글들은. 실험을 왜 쓰죠?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를 나의 주장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실험의 뭐가 결국에는 이거의 요지예요? 실험의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 결과가 결국엔 요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사 아저씨가 막 그 뭡니까? 막 이 카테고 클래스를 나눴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분류를 했고. 그죠? 뭘 하려고? 관계를 보려고. 세상에, 여기서 월드 나울리지라는 것은, 여기서 월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실제 컬러 카테고리, 요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요 두 개. 그거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험이 어땠냐면, 처음에 절반이 보게끔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오렌지 색깔. 오렌지. 이걸 보게 했고, in a good orange고, typically yellow object banana 봤습니다. 나한테 바나나? 자, 이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between the orange의 yellow의 중간 단계가 있네요. in a hue, then midway between.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대요. 중간. 봅시다. 봤더니 the other half, 자 절반이 so typical orange object를 intermediate hue. 자 얘를 오렌지를 약간 중간 단계로 봤고, 그 다음에 yellow object를 in a good yellow로 봤어요. 얘는 중간색, 얘는 완전 노랑.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오브저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색깔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물. 중간. 오렌지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라고 봤더니 그 색깔이 어느 색깔이냐면 어디쯤 있어요. 노란색과 오렌지색 중간 어디쯤 있는 거를 딱 줬어. 그리고 나서 그죠? 이거 또는 뭐 반대든 이거든. 중간 어딘가 여기에 가깝던 뭔가 중간색을 줬어요. 중간 슈를 줬더니 the researcher found, 걔가 여기가 결과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 요지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결국에? 만약에 이 관찰자들이 옐로우를 봤어요. 1번 관찰자 1번 완전 노랑을 본 상태에서, 그죠? 완전히 옐로우를 본 상태에서 typical yellow 본 얘네들이 봤다면 this hue was subsequent. sequent가 순서고 sub는 바로 그 다음이란 소리니까 after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categorized as yellow. 자 보세요. 완전 노랑을 본 다음에 중간 단계를 보면 이 중간은 오렌지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2번 단계를 딱 보자마자 이 중간 색깔을 뭐라고 칭한다? 이 사람들은 노란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the reverse was true니까, 만약에 반대로 자 1번, 2번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거를 봤어요. 오렌지색을 처음에 봤어요. 그리고 중간색을 봤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오렌지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요약해서 뭐라고 말할래?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뭐하고 나면 이게 지금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애프터에 해당하는 것은 얘죠. 관찰자들이 뭘 하고 나면 완전히 노란색이나 완전히 오렌지색인 색깔을 보고 나면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뭘 생각한다? 이 중간 색깔, 두 번째 색깔, 컬러가 중간적 입장에 있는 사물들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봤던 색깔과 뭐하다라고 생각한다? 일치한다, 반대한다? 같은 색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색. 내가 전에 봤던 거를. 우리가 어제 배웠던 confirmation bias랑 비슷하죠. 내가 처음에 믿었던 걸로 믿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주제들은 소재가 색깔이어서 그렇지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선거의 입 후보자 캔디데이트로도 많이 나오고, 또는 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걸로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색깔을 보고 실험하는 걸로 나온 것 뿐이지 전 단계에 봤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 바뀌는 것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겁니다. 이게 마지막 거가 제일 어렵죠. 아마 요즘 세대에 제일 맞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잘 이해하라. 잘 이해하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시간이 벌써 40분이네요. 아, 이대로 가면 이대로 우리 14회 거 내일 어제 거 못 푸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는 담당하게. 자, over abundance입니다. abund가 bound가 뛰어다니니까 사방한테 널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한테 널려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것도 지나칩니다. 그게 사용이 가능한 storage capacity. 내가 저장 공간 능력 자체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 마트에서 야, 요즘은 뭐 마트에서도 USB 용량이 뭐 50기가 이런 것은 뭐 그냥 팔대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막 10기가, 20기가 이랬던 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너무 넘쳐요. 넘쳐요. 이게 요지야. 얘들아,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라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저장 공간이 차고 넘쳐요, 지금. over abundance에 차고 넘쳐요. 자, 이거 한번 강조해 볼래, 네가? 어떤 예시를 들면 이게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돈이 막 넘쳐요, 지갑에.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베네수엘라가 화장지 한 통을 사려면 뭐 10,000원짜리 묶음을 화장지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화장지를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 막 돈이 차고 넘쳐요. 자, 이거를 강조하려면 어떤 예시 가져오면 돼요? 야, 화장지가 더 비싸.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장 공간이 너무너무 차고 넘쳐요. 그럼 뭘로 비교해 주면 돼요? 얘가 싸요, 비싸요? 얘가 엄청 싸. 싸다고. 그럼 이걸 강조해봐. 저장 공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거. 예를 들면 핸드폰에 사진을 찍고 옛날에는 이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저장했어요. 왜? 저장 공간이 넘치면 핸드폰에 더 이상 사진이 안 찍히죠. 근데 요즘은 저장 공간이 넘쳐요. 한번 강조해보라고, 이거를. 네가 그냥 한국어로 강조해봐. 무슨 예시를 들면 이게 강조가 돼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고르려고 10분, 20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시간이 더 비싸요? 아니면은 저장 공간이 더 비싸요? 싼 쪽으로 갈게요. 뭐가 더 싸요? 저장이 더 싸요. 10분, 20분 시간을 들이는 내가 만약에 1시간에 20만원짜리라고 쳐봐. 그러면 10분을 쏟아붓는 그 시간이 더 아까운 거야. 저장 공간이 차고 넘치니까. 이거 다 아니야?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 능력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론 해석이 돼야죠. 해석이 돼야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장 공간이 make it easy for us. 우리가 뭐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었습니까? Shift our behavioral default.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디폴트는 근본적으로 잡혀있는 기본값입니다. 우리의 기본값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까 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저장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스캔도, 우리 스캔을 뜨면은 그 해상도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보통 200 이랬어요. 200 파스칼 이랬어요. 이렇게 좀 스캔을 좀 선명도를 낮게 했어요. 왜? 그래야 파일이 컴퓨터로 이동이 되고 컴퓨터에서 이메일로 보내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요즘은 최고치 700 파스칼 그냥 해요. 왜? 메일로 보내줘요, 그게. 안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리면 돼요. 저장 공간이 더 싸요, 이제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다 예시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한 줄 해석을 하라는 것은 요지가 이거면 얘가 말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빨리 읽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문장을 첫 번째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모든 문장들은 얘와 연관 지으셔야 됩니다. 아, 이 말을 하려고 얘가 나왔구나.
부엌이라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더 먼저다라는 걸 말하려기 위해서 막 그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뭐 7세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줄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찝은 것만 보지 말고 네가 지문 자, 한 줄 해석 그냥 영어만 섞여 있죠. 거기에 요지를 먼저 딱 적어버려요. 그리고 그 요지를 중심으로 문장들을 하나씩 보세요. 그러면 이 글 쓴 사람이 왜 이것부터 시작했는지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한 개, 두 개 쌓이다 보면 시험장에서 띡 읽으면 그 다음 단계 단어가 뭐가 나온지가 보입니다. 보세요.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거 누가 더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잊어버리는 거 단어를 또 여기 이거 이해 안 가죠? 요지를 봐야 이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지우는 게 싸요, 비싸요? 더 비싸요. 왜? 저장 공간이 너무 충분하니까. 지금 단어만 바꾼 거예요. 단어만 바꾼 건데 내가 외운 그 표로 외운 그 단어에서 잊어버리다와 기억하다로만 보면은 당연히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지. 얘는 저장 공간으로 보셔야 되죠. 저장 공간. 그리고 나는 그 저장 공간 중에 그저 사진을 필요한 것만 고르고 있는 나의 시간과 노력이에요. 이쪽은 시간과 노력. 그 시간과 노력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저장 공간이 널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 글이 얼마나 강조가 됩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we save a different version of the document we are working on. 우리가 일한 그 다큐멘트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다 저장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랐어야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고르는 게 더 비싸요. 잊어먹는 게 더 비싸다고. 지우는 게 더 비싸요. 지우는 게. 그냥 다 저장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we store image and music 파일을 언어 어선션 어떤 거를 가정하에 얘네들을 저장했습니까? 아마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다 필요하지 않겠어? 하고 그냥 저장해요. storing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진짜로 환상적으로 편리하지만 이게 more than convenience that make us preserve. 저장한다는 것은 편리함 이상의 것이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돈 아니겠어요? 돈? 비싸잖아요. 당장. 진실은 뭡니까? 사실상 economics, 여기서는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성, storage, 저장하는 것에 대한 경제성 자체가 까먹는 것, 잊어먹는 것을 비싸게 만들어버렸다. 이거 강조한 글이에요. 이게 저장 공간이 차고 넘쳐서 싸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안 읽히는 게 문제죠. 이게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코노믹스는 여러분들 그 경제성이니까 굉장히 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게 싸다 보니 이거를 지우고 선택해서 없애려고 선별하는 것 자체가 더 비싸요. 그냥 싹 다 저장해버리는 게 싸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할 말 다 했으니까 명령문으로 예시 주는 거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뭐하러 읽어? 만약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해가 갔으면 예시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 저거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습니까? 사진을 막 겁나게 찍었어.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만 여기서 선별해. 이게 더 비싸요. 내가 얼마짜린데.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아까 지민이가 얘기한 그 말이 선생님한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해보라는데요? 한 줄 해석을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나의 의도가 이거라고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 줄 해석을 해가지고 네가 막 이걸 손으로 써가지고 해석이 늘어야 된다의 뜻이 아니고 해석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것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외국어니까. 나는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바로 해드린 거고 요거를 갖고 연습을 하시라고요. 이 말이 대체 왜 나왔냐? 이 문장이 의도하는 게 뭘까? 당연히 요지죠. 그거하고 계속 연관을 짓는 연습을 하셔라. 저도 가끔 너무 비유법이나 대조가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논리적 비약이 많아요. 야, 이건 좀 억지 아니야? 라는 문장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나도? 누구만 믿고 가요? 뭐 나만 믿고 따라와? 누구만 믿어? 요지만 믿고 따라가요.
무조건 요지에 대입해서 풀어요, 문제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가끔 중간을 빼버리거나 논리적 비약, 너무 갑자기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다른 걸로. 그러면 이해가 팍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완전히 새로운 글.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EBS를 푸는 거예요. EBS 지문을 고3들이 한 1000개를 봐요. 3권이 나오니까, 독해가. 그러면 그 1000개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6문제, 7문제 나와요. 올해는 더 줄인데요. 70%의 연계율일 때가 6문제, 7문제였어요. 28문제 중에. 그러면 이번엔 더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왜 풉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개념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바라보면 그거 안 봅니다. 못 봅니다. 1000개에서 6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내신 공부를 그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개념으로 이걸 바라봐버리면 EBS 안 풀어도 되는 문제집이 돼요. 근데 EBS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요지와의 그런 글 쓰는 그 근거를 대는 그런 유형을 공부하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EBS 지문처럼 좋은 게 없죠, 세상에. 전부 다 커런 이슈인데.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커런 이슈에 관련된 것들인데 얼마나 좋은 지문의 연습이 됩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면 EBS 풀죠. 근데 꼭 내신 대비만 하다가, 그죠?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시험에 나와야 되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EBS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수능 등급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80점, 2등급을 맞은 사람이 15%가 안 돼요. 이런 불쌍한 수험생들의 어떤 환경층이 지금 만들어진 이유가, 찍어주는 거 나오는 거, 문제 푸는 거.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부를 하니까 영어가 안 늘죠. 수능은 그런 공부 해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assuming it takes only 3 seconds. 3초밖에 안 걸려요. For a person, 이 사람이 to look at